네, 제2파트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 중에 이제 세포부터 접합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뇌 기능의 특성,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세포는 이제 크게는 신경세포가 있고 악교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이제 주세포예요. 주로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 악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뉴런,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뉴런은 대개 500억 내지 1000억 개가 있고,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네트워크를,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교세포는 이게 이제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인데 약 1조 개가 있습니다. 10배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세포를 10개의 도움 주는 세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죠. 저 그림에서는 좌측에 있는 그림은 네트워크가 별로 없죠. 처음 태어나면 네트워크가 별로 없죠. 좀 자라면서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죠. 그죠? 복잡해지죠. 다른 세포하고의 연결망이 많아지는 과정이 뇌세포가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개수로 되어 있고, 악교세포는 종류가 또 많습니다. 성상세포, 희돌교세포, 미세교세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이제 어떤 일을 도와주냐 하면, 신경세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영양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대사작용을 하고 나면 배설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배설물도 이 세포들이 치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은 균도 막아줘야 돼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균이 들어오면은 저 세포들이 신경세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들이죠. 그죠? 저기 한 1조 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구조가 그죠? 정교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신경세포가, 하나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극을 받아들여가지고 전달을 하는 이런 체계죠. 이런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포 하나가 10,000 내지 15,000개의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관이죠. 그죠? 뇌를 우주라고 하는 게 이 세포의 기능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게 이제 스키마틱하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 가운데 노란 게 이제 주된 세포입니다. 뉴런이에요. 신경세포예요.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뉴런을 둘러싸고 도와주는 겁니다. 영양도 공급을 해주고,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배설물도 청소도 해주고, 균이 들어오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중요한 기관일수록 보호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세포도 처음에 많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잘못 기능을 하는 건 없어지니까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잘못 만들어진 세포가 없어지더라도 기능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아까 한 20만 개씩 죽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해마에서는 대개 이제 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40세부터는 10년마다 5% 정도씩 감소가 됩니다. 일부는 죽어가고, 일부는 또 세포가 하루에 1,400개 정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생겨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죽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부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초기에는 전부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명이 발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는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그걸 시납시스라고 그럽니다. 접합부죠. 그죠? 접합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접합부가 많아지는 상태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초기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막 자라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다시 리모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도 한참 자라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2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네트워크도 막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가지고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네트워크는 살아남고, 반응하지 못하는 네트워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리모델링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가 기능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방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네트워크는
일정하게 성장한 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측에 있는 거죠. 깨끗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뇌가 발달하는 과정도 보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디자인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막 만들다 보면 잘못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없어지고 하는. 발달 과정도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후 3세가 되면 거의 75%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납시스인데,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위에서부터 자극이 오면 그 다음 세포에게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을 해주는 물질이 말 그대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정보를, 위에서 온 정보를 다음 세포에 전달해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그 전 세포에서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포라 그러는데요. 저 주머니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약 10,000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각 주머니마다. 자극이 가면 쫙 흘러나오죠. 주머니가 터지면서. 와서 작용을 하고 다시 재흡수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죠?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이죠. 그죠? 전달되는 속도가 이제 신경세포에 따라 가지고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천천히 되는 것도 있고, 급한 경우는 빨리 되고 급하지 않은 경우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기억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는데, 어떤 자극이 오면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 강화 과정입니다. 일정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자꾸 새로운 시냅시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극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쓰지 않으면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시냅스의 상실이죠. 그걸 장기 감소 과정. 일정한 자극이 오지 않아서 없어지는 과정이 장기 감소 과정이고, 일정한 자극을 계속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는 과정이 장기 강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과 학습이라는 게, 학습이 제대로 되고 기억이 되려고 그러면은 장기 강화 과정이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습이라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건 이 시냅스의 형성 과정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냅시스가 생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굉장히 급격한 발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가소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뇌가 급격하게 발달한 상태에 있으니까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잘 생긴다는 얘기죠. 어른보다는. 어른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는 속도가 좀 늦어요. 생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어려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어려서 저런 뇌의 발달이 굉장히 말하자면 몰랑몰랑한 거죠.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을 쉽게 받아들여서 뇌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빠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다거나 운동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다거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타고났는데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재능을 발견을 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지인의 표현이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뇌의 발달 과정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발성 개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창의성이라는 게 저런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어떤 아이들은 창의력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창의력이 없느냐? 어떤 네트워크가 생겼냐에 따라 가지고 창의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레카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르키메데스 얘기죠. 그죠?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과제를 받았습니다. 왕이 그 금을 내려가지고 왕관을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걱정이 된 거예요. 저 친구가 자기 금을 다 써서 만들었는지, 다른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는지,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르키메데스한테 왕이 저기 순수한 금으로 된 건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알아내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목욕탕 안에서 부력을 느낀 겁니다. 몸이 뜨는 걸.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부력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하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골똘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열심히 정보를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뇌 기능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특성,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모듈이죠. 그죠? 이건 말씀드렸죠. 부위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능이 딱 나눠져 있어요. 운동은 어디, 언어는 어디, 청각은 어디, 시각은 어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뭐 측두엽에 따라 가지고 맡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듈레리티입니다. 모듈레리티예요. 딱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다른 세포하고 다른 부위하고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성,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나아가는 시각적인 것도 1차 시각, 2차 시각, 또 연합 영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홀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계층성을 가지고 다른 기능하고 서로 연결망을 가지면서 기능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토포그래피, 형성입니다. 몸의 각 부위마다 뇌가 맡아 있는 부분이 있어. 아까는 기능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도 있고 모듈레리티죠. 몸의 부위에 따라서 제가 보여드렸죠. 손은 어디, 뭐 혀는 어디, 내장은 어디. 밖에서 오는 감각에 따라 가지고 그 오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뇌가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운동도 그렇고 감각도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민한 부위, 아주 정교한 기능일수록 뇌는 많은 넓은 부위가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밀한 걸 해야 되니까 많은 부위가 필요한 겁니다. 진화의 과정이 있었죠. 그죠? 진화되는 과정에서 파충류, 포유류, 인간이 되면서 뇌가 아래쪽부터 본능의 뇌, 감정의 뇌, 이성의 뇌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발달과 그냥 그 진화하고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의 원리입니다. 통합은 모든 자극이 외부에서 다 오죠. 그죠? 외부에서 오면은 그 모든 자극을 뇌가 받아들여가지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극을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군대로 보면 사령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말초에서 다 자극이, 여러 군데서 자극이 오면 모든 그 정보를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계통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상력과 뇌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상상만 해도 뇌가 변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도 정신 훈련만 하더라도 뇌의 변화를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그룹이 있고 치진 않지만 피아노를 치는 상상만 하도록 이랬더니 뇌가 비슷한 변화가 왔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건 간혹 우리가 신문에서도 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도 지겨우니까 계속 그냥 골프 치는 상상을 한 거예요. 하루에 혼자서 그냥 몇십 호씩 도는 1월부터 18월까지 계속 이렇게 몇 년을 했더니 나와가지고 거의 자기의 실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뇌를 해보면은 그 골프와 관련된 그 부위가 그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변화, 장기 변화. 자극에 따라 가지고 잠깐만 변화가 일으키는 것도 있고 장기 변화. 장기 변화는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의 변화가 오는 이런 경우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 이건 뭐 어디나 디폴트 모드가 있잖아요.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실험을 할 때는 5분 동안 가만히 누워서 쉬고 움직이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잘 안 되긴 하지만 실험은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뇌를 쉬도록 하는 거지만 이때는 또 쉴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폴트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디폴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뇌가 작동하는 부위예요. 이런 부분이 내측 전전두엽하고 후측 대상 피질인데 그 부위인데 이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기에는
자기 성찰을 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죠. 굉장히 기가 막히죠. 휴식을 하고 있으면은 내부에서는 뇌는 자기 통합을 하는 부위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비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와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수양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태가 되면 뇌는 자기 통합을 맡아 있는 부분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수양을 하는 과정이 뇌의 기능하고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쉬고 있을 때 뇌의 상태인데, 저기 쇠기 제가 부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고, 저 부위는 기능이 자선적, 자신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마음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Theory of Mind라고 그러죠. 그럼 도덕적 결정, 도덕심이 강화가 되고 자기 성찰이 강화가 되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자기 수양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디자인이죠. 그렇죠?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이죠. 구체적으로 자선적 기억을 나타내는 부위, 미래 예측을 하는 거, 마음 이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 조금씩 다 다른 부위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고 있지만 뇌는 막상 필요한 부분이 활성화되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저쪽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뇌를 어디 집중하기,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저런 부분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뇌는 아주 기가 막힌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휴식의 뇌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뇌파도 저렇게 나타나고 코티솔이 감소가 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완 상태에서는 도파민보다는 세로토닌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로운 네트워크는 휴식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계속 들어가면은 뇌 세포들은 그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뇌는 반응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뇌는 그 정보를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력을 시키느라고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쉴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자기가 있던 정보가 다른 신경세포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니까 창발성 개념, 창의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이제 거울 뉴런입니다. 거울 뉴런인데 말 그대로 거울이죠. 거울인데 이것도 처음은 사실은 그 동물 실험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공감 능력인데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거울 뉴런을 처음 발견을 했는데 원숭이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도록 하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인간이 어떤 행동을 관찰하는데 원숭이의 뇌에서 인간이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원숭이한테서도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원숭이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관찰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인간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그대로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울 이론이죠. 보면은 거기 된 것처럼 거울처럼 그대로 반복을 한다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각과 운동, 보는 것과 운동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그대로 거울처럼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울 뉴런인데 저게 이제 그림이 작습니다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거울 뉴런들이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저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공감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렇죠? 어떤 운동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할 수도 있지만 공감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불쌍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관찰하는 사람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죠. 그죠? 감정적인 것도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공감 능력과 거울 뉴런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은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이쪽에서 공감을 맡아 있는 능력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공감적인 능력을 우리가 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공감적인 능력을 눈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그렇죠? 거울 이론,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지진이 나서 거기에서 그 도와주는 그런 행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그럼 여기에서 공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도와주는 행동을 보면은 이쪽의 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상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공간적인 한계도 뛰어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같은 뉴런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 능력이죠, 그죠? 저런 거 전전두엽피질이나 후측 대뇌 어떤 일정한 부위가 있어가지고 저 부위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공감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앞쪽 뒤쪽이 해가지고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뇌에서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사람이 저 부위가 얼만큼 활성화되느냐 그걸 관찰을 하면은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아미노산 계통도 있고 아민 계통도 있고 펩타이드 계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딴 건 좀 그렇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제 도파민, 노에피네핀, 세로토닌 이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가지고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도파민계는 이제 동기부여, 몰입할 때, 그 다음에 또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 이때 이제 활성화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사회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경쟁이 그냥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죠? 아주 심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탐험 정신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를 이제 주로 도파민이 맡아 있으니까, 도파민 사회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과도해지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공감 능력도 결여가 되는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도파민이 결여가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과잉하면 조현병 같은 게 이제 그런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뇌 내에서 도파민계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저기 뇌관 쪽에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뇌에 이렇게 분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계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절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계가 지나치게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부정적이니까 그런 걸 이제 좀 경쟁을 좀 조절하도록 하는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세로토닌 계통입니다. 수면 주기도 조절하고 뇌의 가소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절하는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도파민보다 훨씬 많은 뇌의 위치에 분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그런 과한 행동에 대해서 과한 기능에 대해서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에피네프린계는 이제 여러 군데 분포를 하고 있는데 경계를 한다거나 각성 상태, 자율신경계통이나 이런 걸 이제 조절하는 이런 부위죠. 이것도 이제 그 부위는 그 뇌관에서 나와가지고 뇌 전체에 분포를 하고 있지만 세로토닌보다는 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세로토닌계가 조절을 하고 가장 많은 분포는 널리 분포되어 있는 건 세로토닌계가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도파민계와 노에피네프린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조화롭게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